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 9시 반에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 피의자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 그런 꼼수로 쉽게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시기는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요일 대선 후보 경선 첫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검찰과 정치권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분주한 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광고 듣고 월요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지난주 너무 가볍게 지나간 이슈가 있었지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대선 불출마 말입니다. 이로써 여권, 특히 보수 진영은 유력 대선 주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 9일 대선은 정두원 전 의원 말 맞다나 이미 결판이 난 듯 보입니다. 황교안 불출마의 막전막후와 관련해 한겨레신문 보수정당 출입기자들의 뒷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한겨레가 만드는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들어보시죠. 12월 9일 저녁 7시 3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간이.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순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후 2시 그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자신 대선에 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석진환 기자가 그 탄핵과 선거 일정 전문 기자잖아요. 이미 5월 9일이 될 거라고 한 달여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하기가 힘들어서 며칠 지나서 결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거취 표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뭐. 그렇죠. 내가 5월 9일에 출마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그날 아침 15일 아침까지만 해도 라디오에 나와서 황교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교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막판에까지 더 해본 건가? 원래 자유한국당이 그 경선 룰까지 바꿔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합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히 뭐 미리 교감을 하거나 뭐 미리 사전에 대화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당내 경선을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자들 가지고는 뭐 도저히 경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황대행이 출마할 때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리고 또 황대행 본인 개인도 욕을 먹겠지만 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당신이 욕을 좀 먹더라도 당을 좀 순교 당과 보수 세력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었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황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압박하고 뭐 이렇게 매달리고 뭐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여기 오늘 온 기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안 할 거라고 믿었죠? 당연하죠. 예,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이 정도 들어서 하도 예상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 황교안 대행을 한 3주 전쯤 만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 만난 사람으로부터의 전원인데 어쨌든 몇 번을 확인한 거니까 맞긴 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행은 자기가 출마를 하면 문재인을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파면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12월에. 파면이 안 될 거고 그럼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국무총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보수의 어떤 그 구심점으로서 자기가 박근혜의 지지를 얻으면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 그러니까 대선 출마도 하고 싶은데 내가 정상적으로 대선 출마하려고 그러면 탄핵이 기각돼서 12월에 출마하면 뭐 시비거리도 없고 뭐 깔끔한 거 자기 그 희망사항과 철석같이 믿었다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정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했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상식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황 대행은 그 수십 년간 공안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공안 검사 하는 일이라는 게 판을 읽고 촉이지 분위기 사람들에게 이런 거 일종의 그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전망 같은 걸 많이 하는 그 뭐지 전공이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 지금 그 전에 박한철 소장 그다음에 안창호 재판관 다 공안 검사들 출신이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며칠을 그렇게 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면.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계에서 강하게 뭐 출마를 요구했다. 주변에서 그 3주 전에 만났다는 그 사람도 보통 예를 들어 황대행을 만나고 온 사람들 중에 바깥에 기자들이든 지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마를 이렇게 부추기는 쪽의 사람들이 그 그렇게 얘기해요. 지인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넌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황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이 그 개신교계에서 나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황교안의 스타일상 그 어느 정도로 황과 친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속내를 난 꼭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인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말 거의 뭐 목욕탕 같이 다니는
등 때밀어주는 서로 사이인지 몰라도 그거 아닌 이상은 아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뭐 어쨌든 바보가 아니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람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당신이 되면 좋겠다. 당신 훌륭한 이 정도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잖아요. 기분.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때 얘기했듯이 반기문 총장도 보면 나가라 하니까 진짜 본인도 나갈까라고 되는 거잖아요. 뭐 황교안 총리도 그래서 고심은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난 그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 멘트가 뭐 5월 9일 대선 치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뭐 최선을 다해 뭐 선거 뭐 하고 뭐 국정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불출마는 자연스럽게 나는 뭐 따로 해서 당에서 뭐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따로 뭐 기자들 오면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국무회의 자리에 남아서 멘트가 웃기잖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뭐 고심 끝에 그게 앞으로 저 영원히 한국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에 남아 그 말도 안 되는 멘트가 이게 무슨 얼척 없는 짓이냐고. 황교안 불출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과연 황교안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희생을 해서 불출마를 했느냐,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아니죠. 탄핵 국면이랑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몸값을 많이 올린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서 그런 걸 즐기고 대선 전국을 계속 즐기면서 본인이 뭐 출마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밝히고 이거를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국면에서 손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분 스타일이 뭐 딱히 뭐 손해볼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뭐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져서 뭐가 좀 안 된다, 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박차고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것보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거는 사실 자기를 던지는 일이잖아요. 그 지지율이 높든 아니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반기문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봤으면 합니다. 지난주 업데이트를 끝으로 막을 내린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팟캐스트 탄캐스트인데요. 탄핵 인용 촛불 승리를 자축하는 마무리였습니다. 박근혜를 파미안으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인데요. 재단 일을 담당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접했고 이에 참을 수 없어 최순실 몰래 여러 단서를 모았다는 증언이 흥미롭습니다. 탄캐스트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죠. 제가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서치를 했죠. 그랬더니 최 목사 쳤더니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망설였어요. 같이 일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영태가 좋은 뜻이니까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이제 영태 얘기를 듣고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체육사단법인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지금 영재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지도자가 돼서 후학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흡사하다. 과거에 2014년에 만들었던 체육사단법인이 동계 스포츠 영재 스포츠센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을 가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돼서 영태가 이제 또 한 통화에 전화가 와요. 접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접었을 때 이유는 뭐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는 같이 영태하고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했고 그게 김종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이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최순실은 항상 은밀한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밀함이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문체부에서 도움을 받았어야 됐어요. 어떤 도움이었냐면은 문체부 산하기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은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하고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갖고 있었어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김종이 제공을 해준다고 문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하는 말이 김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도 활용도
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도 대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갖고 바로 세상 밖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는 너무 적었던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세상 밖으로 알리면 정권은 2년 차에 들어갔던 정권이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그럼 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명백하게 어떠한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 번은 참았어요. 참았는데 2015년 7월 말에 이제 영태한테 또 전화가 와요.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긴 너 때문에 매우 힘들게 지낸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영태가 미안하다. 이번에 독일에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무슨 기회냐니까는 너의 전공을 살려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네 전공이 그거니까 네가 한번 대표를 한번 맡아보면 어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동 사거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승마는 삼성이 지원하고 펜싱은 SK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최순실을 만났어요.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대표보다는 재물을 좀 맡아달라. 돈을 맡아달라는 얘기죠. 그럼 알았다. 그 순간에 저는 최순실을 보는 순간에 이번에는 자료를 정말 잘 모으자.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주차권까지 다 스캔을 해서 제가 들어왔었어요. 권력형 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삼성, 대기업의 삼성과 최순실, 그 다음에 최순실 뒤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었잖아요. 정경유차. 그 다음에 최순실이 저한테, 고영태가 저한테 이제 또 얘기를 영태가 미안하다. 독일 일은 정말 다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재단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재단에 안 들어간다. 최순실하고 개입된 거면 난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하고 개입돼봤자 한두 달 있다 또 해고가 될 텐데 거길 들어가서 내가 못하러 거기 가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태가 이제 최순실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돼 있고 전경련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최순실도 어떻게 못한다. 하지만 들어갈 때는 최순실을 통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순실을 만나고 최순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 거는 다 잊어달라. 그러고 청와대에서의 검증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내가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순실이 한마디 했죠, 저한테. 내가 곧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 건데 거기에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체육재단에서 이제 현판식이 끝나고 있는데 최순실이 부른 거예요. 갔죠. 거기가 이제 WK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순실이 재단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재단의 주인이 또 최순실인 거예요. 그러면 재단의 주인은 최순실이고 내가 준 이력서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절차를 갖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한테는 진짜 행운이었어요. 최순실이 문체부 문건하고 청와대에서 갖고 온 문건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게 웬 떡이냐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말 어마어마하다. 최순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저희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에서 문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VIP 지시사항 대통령 라인 타서 결재까지 받고 결재 보고서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또 한 번 연장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문재인 캠프에서 통일 외교 분야 자문역을 담당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분이 풀이하는 명쾌하고도 논리적인 사드 배치 논란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서당캐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고성능 레이더로 이제 우리 남한을 다 본다 그러고 저희도 사실 스파이더 레이더랑 그린파인이라는 레이더가 그 관측 거리가 한 1000km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도 중국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레이더를 갖고는 양국 간에 한 번도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 사드 얘기할 때 네. 우리 쪽에서 이제 북한 때문에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드는 이 미사일 요격 발사대가 이제 사드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무기로서의 성능도 입증이 아직 안 됐어요. 개발 단계에 있고. 근데 뒤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2,000km예요. 네. 2,000km인데 2,000km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사실은 반발하는 거예요, 중국은. 네네. 사드 그 자체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별로 겁날 거 없어요. 맞습니다. 자기를 쏘는 거 아니니까. 네. 북한에서 날아오면 그걸 고공에서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를 한다는데 북한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네. 북한 핑계를 대는데도 북한은 가만히 있다고. 네. 반면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가만 안 있겠다고, 러시아도 지금 가만 안 있겠다는 네. 거거든. 중국은 아주 이미 지금 반발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엑스밴드 레이더의 그 탐지거리가 2,000km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웬만한 데가 다 들어갑니다. 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직선거리 2,000km예요. 네. 서울에서 낮은 선봉이 480km야. 신의주까지가 400km고 성주가 서울에서 19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와서 약간 성주에서 신의주가 600km가 안 돼요. 네. 직선거리로 가면 서울에서 서울같이 가면 480, 190, 670이면 바로 그냥 동해상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면은 600km가 안 되는데 600km짜리를 놓겠다고 그러지만 낮은 선봉을 감시하는 600km짜리 그거면은 지금 백두산 뒤에 있는 중국의 미사일 요격 부대 그게 바로 탐지 거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600km도 그러니까 중국은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파인이나 스파이더 레이더도 사실 관측이 되거든요, 중국. 근데 우리가 관측할 때는 중국에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이거를 이제 통제하고 운영하니까 이제 미군이 개입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거야, 미국 거. 그러니까요. 네. 네.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어저께 정세 토크에 그랬나? 지금 중국한테는 그 사드 무기 체계가 인중의 비수다 이거예요. 네. 응? 인중의 비수인데 그 비수를 잡은 비수를 잡은 손은 한국이에요. 네. 근데 이 한국 사람의 팔목을 잡고 있는 건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 미국이 밀으면 찔리는 거고 네. 잡아당기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이 저러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1000km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운영을 했지만은 한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그런 짓을 못할 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하고 마는 건데 이건 바로 엑스밴드 레이더는 바로 미국으로 입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미군 말하자면 사령부에서 다 관리하고 워싱턴까지 다 그 보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작전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를 하고 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드 문제가 중국은 이제 MD 체계로 보는 거고요. 러시아도 MD로 보는 거고. 그럼. 일본도 MD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트럼프도 MD를 시사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또 MD가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아, 글쎄. 우리만 MD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MD면 MD라고 왜 말 못하는 사정은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MD라고 하면은 북한 핑계를 못 대니까. 이것은 이제 북한을 겨냥한 거라고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소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 정당성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동아시아 그 중국 압박 전략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뭐 북한만을 우리는 핑계를 대다가 사실 이게 MD로 갈 수 있거든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되니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지. 주변 국가도 다 MD를 했는데 우리만 아니에요. 답은 뻔해요. 그 사람도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끝까지 약간 뭐 모르는 척하고 그거는 우리는 MD 체계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그거는 MD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얼마 전에. 그럼 그래요. 이건 약간 농담 섞인 얘기지만 그럼 한명구 장관 보고 트럼프한테 가서 이게 아니라는 그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방부 얼마 전에요. 또 한미 미사일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한미 미사일 사령부. 그게 결코 MD 체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일본을 또 추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한일 군사. 그게 이제 그 일환인 거죠. 그게 일환이죠. 일환이었죠. 근데 우리 정서상 일본이 또 거의 개입되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건 발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들으신 후에요.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B드림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근혜의 탄핵과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도덕적 자율성으로부터 유추해낸 사람은 칸트였습니다. 칸트 이전에는 인간의 이성작용에 의한 자율성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칸트 이후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존엄성은 도덕적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서 도덕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개념이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도덕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성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작용의 결과인 자율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나온다니 말입니다.
칸트의 이런 사유 세계를 접하면서 철학이 이렇게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근거인 자율성이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타인의 명령과 통제, 지시와 억압이 없이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기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그 법률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입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입법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조건은 독립성입니다. 어떤 제약도 구속도 없는 자유로운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립하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반드시 모든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저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부모를 떠나 남녀가 서로 어울리면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80년대 독일 대학에서 경험한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가이드라인만 있었습니다. 몇 개의 세미나 이수증과 졸업 논문을 교수에게 제출하여 통과되면 미리 정한 5개 과목의 졸업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졸업시험은 아주 엄격해서 과목당 논술시험은 5시간씩 치러야 하고 구두시험도 보통 45분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보통 1년 이상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학위증이 나온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대학에는 축제기간도 없고 동아리에서 MT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습니다.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점 이수 규정도 없습니다. 강의를 듣든지 말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학생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도 논문이 심사하는 교수들에게 통과되고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관한 거의 무한한 자유가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음에도 80년대에 경영학을 공부하여 졸업하는 학생들은 입학생의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나 비슷하게 50% 정도는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공부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할 뿐입니다. 탈락한 학생들은 물론 다른 직업을 찾아가거나 직업 학교로 전학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익히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바펙이라는 연구 장려금을 주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되도록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처음으로 국내 대학의 MBA 과정에서 가르칠 때 출석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조교가 출석을 체크하긴 하지만 대학에서 출석을 부른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관행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든 말든 그것은 학생의 자율에 맡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즉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 출석과 불출석이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해코지하지 않는 행위를 왜 통제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습 수준과 그 성취의 조건을 정해서 그것을 교수가 평가하면 될 일이지 수업 출석 등과 같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언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너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독일어로 Du kannst, denn du sollst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박근혜에게 적용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고 헌법을 수호하고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맡았죠. 칸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박근혜는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기 입법의 상태, 즉 자율성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지 못한 것이죠. 칸트는 이렇게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자기 입법의 상태인 자율성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법의 상태인 자율성이 표출되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박근혜가 스스로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자율이 멈추는 곳에서 타율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율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회를 생각할 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있지만 그 자율이 멈추는 곳에서 엄격한 타율이 시작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런 직무태만에 더하여 적극적인 뇌물수수라는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앞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이성의 기능인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짐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독일 대학의 운영 방식도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경영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 거의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면서 미리 정해준 성취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에게만 졸업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직무가 어떤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지 설계하고 그 직무들의 관계를 독립적인 수평적 네트워크로 설계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 이성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케 합니다. 합리적이란 말은 언행이 이치에 맞는다는 뜻인데 이치에 맞는다는 말은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합성의 조건과 인간 부합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박근혜의 언행을 봅시다.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인간에도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해왔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함에도 특검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부합성의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한 행동이죠. 동원된 친박 세력의 집회에서 3명이나 죽었음에도 위로와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가 인간 부합성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언행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이성은 비판적 사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상황을 합리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적 사고를 말합니다. 비판적 사고 기능이 마비되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고 충고하면서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특히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긍정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니까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늘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하며 비판적 사고가 인류의 문명을 여기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론적 사고란 추상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상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박근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일 오전 어디서 뭘 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후에 찍힌 얼굴 사진을 대조해보면 얼굴에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는 그 시간에 얼굴 미용 시술을 받았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의심이 일종의 추론적 사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것도, 수학자들이 설명하는 수학 공식들도, 양자역학의 여러 이론들도 이성의 추론적 사고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는 이성작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현상입니다. 인류 문명은 바로 이런 이성에 의해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이성의 기능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의 영역입니다. 진위, 선악, 미추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본래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분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성찰적 기능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 근거입니다. 박근혜가 이성적 사고력이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은커녕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언행은 형편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인재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인재가 어느 수준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과 이론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어 이번 봄에도 역량 개념과 역량 진단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후부터 매주 5시간씩 4주간 연속으로 20시간짜리 성취예측 모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하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의 역량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가비가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학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왕의 성취예측 모형 워크숍도 마련했으니 어떻게 대선 주자들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개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탄핵이 결정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나오면서 느끼기를 검찰이 박근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감옥 보낼 생각이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이미. 그리고 뭐 공범으로 적시됐던 사람들이 상당수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뭐 당연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수사의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일단 특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수사 기일이 70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고 혐의도 뭐 14개 플러스 뭐 그 이후에 이제 더 발견된 것 해가지고 15가지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70일 동안 하는 수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뭐 뇌물 사건이 가장 우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것들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검찰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수사 인력도 뭐 충분히 많이 있고 수사 자료도 훨씬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감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게 명문화돼서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보고 느끼기로는 조금 등 떠밀려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청와대나 삼성동 박근혜 집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요? 그게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녹음을 금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뭐 방송이 되는 월요일 날 어떤 액션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뭐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뭐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면 그 압수수색이 시간이 너무 지나 있고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충분히 다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도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라든지 뭐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행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JTBC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파쇄기를 꽤 많이 사다가 뭐 증거를 상당히 많이 이제 인멸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뭘 가져온다 한들 얼마나 뭐 유의미한 자료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하고 별게 없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또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은 하는 것이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들면서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공색하죠. 그 박근혜는 구속하지만 그 수사인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돼. 팟캐스트는. 그래요? 왜 이래 항상? 너무 신중하대. 제 품격을 지켜야지 말이야. 아니 품격은 지상파 가서 지키고 여기는 말이야. 그 팟캐스트 나름의 어떤 표현법이 있어요. 지금 사상을 강요하시는 거 이 서석구 같은 양반이야. 저는 저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소신과 나는 행동과. 팟캐스트계의 김평호입니다. 당뇨도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느낌은 뭐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느낌은 나온 것까지만 잘 정리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나온 것만. 네. 그리고 지금 뭐 특검이 밝혀낸 거, 자기들이 찾아서 문제를 삼았던 거 정도만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더 벌려서 막 수사를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고 뭐 키우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대선 전국이 시작됐을 때 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잘 마무리만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답답하네요. 답답하죠.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검찰이 명예회복의 호기로 삼을 수 있다. 이 국면을. 뭐, 어차피 지금 뭐, 박근혜는 탄핵됐고, 뭐, 황교안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뭐, 인사 다 끝났겠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확실히 야권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뭐, 주저함이 없는 그런 검찰이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당히 신중할지. 삼성 때문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자면, 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연인 관계에서 전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통화 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들이 통화를 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검찰국장하고는 특히 더 그랬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의 통화량을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줘야 연인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글쎄, 연인도 아닌 분들이 전화하는 것보다 더 적게 한다 그러면 반성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압수수색을 만약에 할 경우에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린 마당에 더 큰 뭔가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터져봐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치명적이겠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더 치명적이게 나올 게 뭐 있기가 힘들잖아요. 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민정수석실과 뭐 검찰 이쪽한테 뭔가 꼬리를 잡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뭐 될 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굳이 뒤집어 파서 증거가 나오면 그걸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 언론에 노출되고 막 이러면 오히려 검찰 스스로로 올가면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분은 대선 전국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수사를 품격 있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면서 느릿느릿 가지만 더 뒤집어 파가지고 괜한 것들이 나와서 검찰 조직에 좋을 게 없다라고 아마 그 수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다음 바뀌는 정권의 이쁨을 받는 것보다는 그 가능성보다는 막 압수수색을 해서 뒤집어 팠는데 자기들이 난처해질 만한 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럼 바꿔야겠네. 검찰 수뇌부를 날리거나 아니면 뭐 다시 특검을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박영수 특검을 부활하든 하여간 뭐 새롭게 특검을 구성하든 검찰에게는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결이 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요. 누가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뭐 사실 MBC의 박문진이라든지 KBS의 여러 인사구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기만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당, 그러니까 옛날 여당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엉망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조직이나 기구를 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하고 또 경찰과의 관계, 뭐 또 다른 기구와의 관계, 뭐 이런 가지 것들을 좀 손볼 수 있는 것들을 손보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제 위치에 가게 인사를 하면 또 상당 부분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아직 검찰 안 그만뒀잖아요. 근데 검사 그대로 있죠. 그래서 검찰 조직으로 가서 다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특검에서 공소유지는 딴 검사한테 맡기고. 그건 이제 검찰총장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정치권에서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검사의 사건 뭐 이런 걸 지휘할 수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것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고요. 그냥 뭐 지휘권을 발동하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장과 장관이 되는 것이 문제가 풀려지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수사를 제대로 덜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를 모여서 굉장히 좀 정밀하고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바꾸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답이 없네요. 한마디로 이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답답해요. 네. 그 대선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 뭐 눈치 보고 막 이제 짱구 굴리고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유리하게 대통령이 될 것이냐,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 어디에 어떻게 줄을 서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으로만 복잡할 거예요 지금. 참 그랬던 역설적으로 지금의 개헌론인 반대하지만 의회가 아무 역할도 못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대통령 중심제가 이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야권에게 정권이 넘어갈 확률이 높은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근데 만약에 뭐 황교안이가 대통령 나가서 당선될 확률이 높다? 난 그러면 무조건 개헌이지. 근데 황교안 이렇게 나자빠졌네. 그렇죠. 이거 나오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당신과 내가 맞춘 건가, 그럼? 저는 부정적으로 계속 봤으니까. 이 양반이 간만 보고, 물론 내심으로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절대 본인 입으로 뭐 한다 만다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한 거는 뭐냐면은, 황교안은 6개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게 낫지, 4개월 해놓고 5년 더 해먹겠다고 대통령 선거 출마했다가 개망신당하고, 그야말로 본전 다 잃는, 이런 삶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소심해서. 난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럴 만한 배짱이 있거나, 뭐, 그럴 만한 철학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한테 유리하면 못 이긴 척 그냥 따라가거나, 그렇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는 걸로 빠져나가는 거에만 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정치적인 경험이 있거나 뭐 이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이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군가가 반기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 카페트를 딱 깔아놓고, 황 대행님, 이 카페트만 걸으시면 됩니다. 바로 청와대로 직행합니다. 이런다면, 뭐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남죠. 뭐 최소한 자유한국당이라도 통일된 의견으로 황교안을 추대한다면,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지율은 추락하지. 뭐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황교안 너는 책임이 없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지. 이런 와중에 출마한다는 건 뭐 자해행위라는 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본인이 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할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보고를 안 하는, 이렇게 딱 둘러싸인 이런 상황도 아니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법률가로서 이렇게 저렇게 공안검사를 또 오래 하면서 판세를 보고 하는 것들에 뭐
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끝까지 어쨌든 자기가 부인도 긍정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판세를 지켜본 거는 미련이 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 건데 그래도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거나 그럴 지각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동기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21세기 최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고 바보는 아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완전 탈당이 된 건가요? 뭐 당비를 출금해 가기에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난 당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출금해 간 거라고. 환불해줬어요? 몰라. 내가 아직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근데 정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민주공당이 이런 데가 다 있는지. 자유한국당의 밑바닥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당원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당적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빨리 회복을 하셔야 출마도 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것이 도리어 나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음은 또 이렇게 야권에게 실망한 이런 민심이 또 자유당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차기 출마를 지금. 그렇지. 근데 자유당은 그야말로 똥통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참신한 김용민이가 이렇게 뭐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면 이제 또 무드도 타겠다. 완전 국민 경선제를 자유당이 도입할 것이고 그러면 100% 나지. 홍준표, 김진태한테 밀릴 이유가 뭐가 있나? 수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욕이야 이거는 지금. 욕이야? 아니 욕도 뭐 나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국면을. 이런 걸 항상 진지하게 동문서답을 하셔야 진정한 대권 주자로서의 그렇지. 면모를 갖추는 거예요. 뭐 고소하고 지랄하고 뭐 출당시키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정치인 자격이 없지. 아니 정치인이 된다면 만인의 껌이 될 그런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공이 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처럼 당해봐. 그럼 내공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자, 우리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의 그 내공도 상당한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 점쟁이 말고. 글쎄요, 이렇게까지 뭐 예측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뭐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 그대로 그냥 퇴임식을 잘하고 아무것도 뭐 처벌을 안 받고 이랬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워낙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꺼림직하다는 생각을 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추진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고 나름의 장치를 만들어 두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갖은 술수를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잘 못 갖게 그냥 신경을 끄게 만드는 뭐 이런 초식이라도 썼는데 워낙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 박근혜 정부의 관계자들은 그냥 수준이 떨어지게 한 거라서 택도 아니게 걸린 거라 오히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발전에는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기는 했는데 이걸 뭐 자기들이 의도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신이 내려준 선물이 아닌가. 그렇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많은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이거를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JTBC에서 그 태블릿 PC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인기 팟캐스트가 시민들과 함께 어떤 이런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가서 이 혁명이 가능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건 좀 무리인가? 대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자, 뭐 이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치사하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90%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물론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니 엎을 수가 없어. 내가 엎을 수는 없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종편들의 이 스탠스가 딱 돌아서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까대는 이런 작전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과연 대세를 꺾을 만큼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거를 이제 바라고 아마 그렇게 스탠스를 잡은 것 같은데 예. 그게 얼마나 유효하게 먹힐 것이냐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권 교체가 그냥 무난하게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 다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꼭 이게 빗자락을 깔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황교안한테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내가 그때 전제하지 않았느냐. 어? 내가 뭐 100%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거는 빨리 벗어야 될 구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께 너무 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뭐 그런 무슨 말씀을 해도 자기가 다 빠져나가는 이 기름장. 쓸데없는 인간 그 사람한테 벤치마킹을 합니까? 아니 저는 사실 여기서 집권한 이후를 내다보는데 집권한 이후에 과연 촛불 시민들이 바랐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박근혜 이명박보다는 무조건 잘할 텐데. 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저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고 그 권력의 기반을 많이 상실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이미 한 번의 그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선의를 가지고 그냥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선의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역사적으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대선 주자든 그거를 명심에 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 양반의 어떤 절대적 우위 구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이 전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분의 가장 큰 강점은 학습 효과입니다. 네. 자신이 왜 낙선했는지를 이미 충분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 1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왜 그렇게 허망하게 MB한테 권력을 넘겨줬는가도 현장에서 봤을 그런 문재인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높은 학습 능력 때문에 노무현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망조의 프로세스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거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다만 그분의 이제 그 맹점, 약점 한 번도 이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은 뭐 사심이 없는 건 뭐 분명하고요. 또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도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사람 보는 눈이 좀 많이 약하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게 좀 마찬가지인데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약하고 정치를 많이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받는 측면도 있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만 끌어안고 야비하게 정치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받는 측면은 있지만
하지만 이 정치는 현실이고 본인 빼놓고 뭐 또 몇몇 지금의 그 야권 대선 후보들 빼놓고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상대방은 다 욕망을 갖고 정치를 하거든요. 욕망을 갖고 정치를 하는데 그 욕망의 근거들을 어떻게 간파를 해가며 이걸 하나하나 해체해갈 수 있을지. 본인이 싫어서 호남 정치인들하고 안철수 씨가 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다른 시각이기는 한 게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통치 행위와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은 양상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뭔가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때까지 대선 국면에서 막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치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거는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니면 내칠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과 언론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아무래도 이렇게 원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좀 이뤄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이는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렇죠.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거기 난 종교 개혁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 물론 정치가 또 정권이 종교 개혁을 주도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개혁하려 하는 언론, 재벌, 종교 모두 다 욕망 체계예요. 네. 제가 전에 파파이스 나가서도 그런 말 했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보수 개신교의 반대를 뚫을 방법은 조용기나 뭐 김사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는 거라고.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정치 위에 있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도 해줘야 된다. 기득권의 욕망을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해 주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나쁜 새끼들한테 굴복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수사를 통해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권력자들을 이런 세력들의 그릇된 야욕 이것을 준엄하게 꾸짖고 모두가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함께 공존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게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영리해야 되거든요. 그 둘 다 언론이든 검찰이든 칼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검찰과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 논리와 말로 칼을 휘두르는 언론을 정말 잘 매니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게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개혁을 시도를 하지 않고 예. 그냥 어설프게 올바른 방향만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참 기가 막힌 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진 않거든요. 절대. 어떻게 해서든 어느 구멍에서든 논리를 찾아내서 말은 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욕망을 감춘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항상 반론을 제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언론과 검찰의 아주 특성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하고 개혁을 제대로 잘 성공을 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언론과 검찰이 좋아하는 걸 다 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하여튼 거기를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개혁을 먼저 선행을 완성시켜야 나머지 제대로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토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다들 뭐 대선 주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붙어서 좀 이뤘으면 좋겠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에 돌고 있는 낭설 가짜 뉴스를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 예.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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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6개월 만에 1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감으로. 그러니까 한마평 올랐던데요? 네, 그래서 고영태하고 같이 잠시 좀 짜릿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근데 왜 국토교통부예요? 몰라 나도. 내가 철도 매니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철도. 예.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김용민이 갖는 이런 보수 세력에게는 뭐 대변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막말 대변인 보니까 나 빼고는 다 뭐 하여튼 출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거기다 끼워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유력 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할 만한 인사들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뭐 김재동부터 시작해서 고영태, 나 뭐 다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사람들 명단이야, 그게 사실은. 그런 리스트 속에 내 이름이 있다 하면 또 그 인식의 저간에 내가 친문이다, 친문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친문이면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셨겠죠. 그렇죠.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낙곰수 나오실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막말 이미지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김용민이하고는 동선도 같이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게 유감 있는 거 아니고요. 그분이 대통령이 됨에 있어서 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뭐 얽힐 마음 없고 뭐 도움이 안 되니까 더더욱 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저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엮는다는 건 이건 정말 억측 중에 억측이죠. 그는 어떻게 현실과 그렇게 유리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자유당 당원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저 자유당 제명을 또 한번 확인했는데 어떻게든 당적을 회복할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네. 조금 농담 그 장난 조롱처럼 보이는데 당적 회복은 대단히 진정성 있는 저의 그 행보니까 여러분들 네. 그 점은 유념하셔도 좋습니다. 예.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 오늘 또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자 오늘 노래 어떤 노래 들려주십니까? 오늘은 데이브 니어가 이거 무슨 저기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올드보이라는. 아무래도 이제 올드보이가 있었던 장소 이런 데를 아마 떠올리면서 지은 것인지. 감옥. 뭐 모르겠는데. 그 올드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핵심은 맨 마지막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기억나세요? 이제 너무 오래됐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묘사를 하긴 좀 그렇고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예요. 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뭐 가사도 그래서 뭐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드보이라는 거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카카오톡에서 친구 검색을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연락처 있는 그 친구 검색에 들어가셔서 숨은 영화 찾기를 치시면 김프로가 나옵니다. 김프로가 영어도 가르쳐요? 영화. 숨은 영화 찾기. 숨은 영화 찾기. 알겠습니다. 숨은 영화 나옵니다. 찾기 하면 우리 김프로의 카카오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직접 추천해드리는 영화가 아주 숨어있는 명작들이 카톡으로 갑니다. 네, 많이 친구 맺어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우리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브 니어의 노래 올드보이 들으면서 우리 김프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이번에 그 화요일에 그 박근혜가 검찰 나가면 바로 구속됩니까? 조사를 받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집행할지 안 할지는 법원 판단이겠지만 실질 심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테니까 뭐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조사를 빡세게 하고 고민하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어떻게 집행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다른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된다고 봐야죠. 될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삼성동 사저 앞이 평화를 되찾겠군요. 그럴까요? 계속 계실 것 같은데. 서울 구치소 앞에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삼성동 사저 앞에 계속 있지 않을까요? 그 빈집 앞에서? 빈집 앞에서.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